여러분은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산다. 듣기만 해도 씁쓸한 말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사람의 후손은 어렵게 살고 오히려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의 후손은 부유하게 산다는 이야기. 물론 모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1945년 광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잃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독립운동은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만세를 외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으며 일제의 감시를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과 땅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에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간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재산과 직업을 잃으면 그 피해가 그 사람에게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국가가 유가족에게 충분한 복지나 생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한 사람의 희생은 때로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던 일부 인사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관직을 얻기도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나 경제적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을사조약 체결에 참여했던 박제수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를 받고 일제 통치기에도 여러 직책을 맡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민 권력과 협력하면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늘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복이 되면 모든 것이 바로잡혔어야 하지 않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배는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반민특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일 세력의 반발과 당시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속에서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좌절됐고 1949년을 지나면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역시 반민특위가 친일 세력과 정부의 방해 속에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복 이전에 형성된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땅과 건물, 교육 기회와 사회적 인맥은 자녀 세대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운동으로 가족의 재산과 기반을 잃은 후손은 광복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기반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집안은 출발선이 크게 무너진 상태에서 광복을 맞았고 어떤 집안은 기존의 재산과 지위를 상당 부분 유지한 채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면서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땅이 있었던 사람은 그 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었고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좋은 직업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에 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기반을 잃은 집안은 다시 자산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산다는 말은 모든 가문에 적용되는 통계적 법칙이라기보다 해방 이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적 불균형에 대한 씁쓸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친일 재산 문제는 이후 해결됐을까요? 한참 뒤인 2000년대에 들어서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과거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사업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친일 재산이 이미 팔려 원래 재산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공포됐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광복 후 8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친일 재산 문제가 계속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의 청산이 얼마나 복잡했고 오랫동안 미완으로 남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조상의 죄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증조부나 고조부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에게 똑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삶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후손 개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직업,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식민 권력에 협력하면서 지위와 재산을 얻거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 우리는 그 희생과 이익을 충분히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산다. 광복절은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답했는지, 그리고 아직 바로잡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 81년.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누군가의 후손에게 죄를 물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보답했는가, 그리고 부당하게 만들어진 이익은 제대로 바로잡았는가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산다는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식하우스는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역사와 세상의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